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태양항수사 문제풀이 강의를 맡고 있는 김석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꽤 이제 진도를 많이 나가고 있죠. 오늘 10강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강째입니다. 오늘 조선 파트를 드디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역사는 워낙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하고 자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 난이도 상짜리 문제를 만들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좀 지역적인 문제들을 많이 낸다면 대다수가 조선사에서 많이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으시는 파트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선사는 조선 초기에 이제 체제 정비 과정, 그러니까 세종대왕과 성종 때까지의 이제 우리가 보통 통치체제 정비 과정 파트가 꽤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붕당사, 조선 중기를 수놓는 붕당사화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많이 출제되는 건 이제 대외 관계에서 통치제도도 많이 나오지만 대외 관계에서 우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난을 전후로 해서 그 양난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가장 메인 포인트는 어디냐면 붕당사입니다. 붕당사. 그러니까 통치체제는 그렇게 좀 쉬운데 붕당사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붕당사 파트를 좀 신경을 쓰셔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책의 문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위주로 문제를 풀어드리니까 그 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나머지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꼭 문제를 푸시고 우리 해설을 잘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조선사 첫 번째 초기 국왕의 업적입니다. 자, 고려말 조선초의 인물 및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골라봐라, 이렇게 되는데, 자, 최영은 우왕의 장인으로 부계 집안 철원 최씨는 원간섭기 이래 새로이 성장한 신흥 가문이다. 여기서 보시면 원간섭기 이후에 새롭게 성장한 신흥 가문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 신흥 가문들을 뭉쳐서 뭐라 그러냐면 검문세족이라고 하죠. 검문세족. 그런데 최영래 집안이 철원 최씨 집안은 여러분 검문세족이 아니라 거의 12세기 13세기에 나타난 문벌 귀족 집안입니다. 문벌 귀족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검문세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강의 카메라 옆에 이렇게 대형 화면이 안에,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걸 모니터하는 화면이 있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하다 보면 눈이 옆으로 이렇게 살짝 가면은 제가 이렇게 약간 사파를 뜨고 있는, 화면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사파를 뜨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파는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성계는 동북면 출신이지만 선대부터 전라도 전주에 탄탄한 지역적 기반을 가졌다. 원래 이성계네 집안이 전주 이씨죠. 전주 이씨인데 전주 이씨라서 당연히 뭐 전주 지방에서 살았겠죠. 당연히 살았겠습니다만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 태조 이성계의 4대조 할아버지, 원래 태조 이성계가 누구네 라인인 줄 아시죠? 우리 무신정권 때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이의방의 동생 갑자기 이렇게 까먹었다. 이란인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의란인가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후예입니다. 그 사람 후예. 자, 전주에서, 그러니까 그 무신의 난에서 최충원이나 이런 라인들 피해가지고 내려온 거죠. 낙향해갖고 전주에 뿌리를 내렸는데 4대조 할아버지는 이한사라는 사람 때, 이 사람이 그 전주에 있는 전주 수령하고 전주의 수령과 좀 갈등을 빚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를 다 끌고 어디로 갔다? 네, 저기 동북면 영흥이로 동북면에 있는 동북면 영흥이라는 곳으로 갔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탄탄한 지역적 기반을 가졌다는 틀린 거고요. 일단 그리고 1번은 요게 잘못됐고, 고려말 과전법 실시를 통해서 검문세족들은 자신의 토지를 몰수당했으나 수조지는 대부분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과전법은 기본적으로 토지제도잖아요. 토지제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경제사에서 토지제도라고 부르는 제도들이 가장 메인은 뭐를 주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검문세족들이
뭐를 몰수당한 게 아닙니다. 소유지를 몰수당했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거고, 정확하게는 소유지가 아니라 수조지를 몰수당한 거죠. 수조지를 몰수당했고, 예, 그 몰수당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선의 법궁은 경복궁으로 현대 5대 궁궐 중 가장 먼저 세워졌다. 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5대 궁궐이 경복궁, 창덕궁,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다음에 경운궁이었나? 경운궁, 경희궁. 경운궁, 경희궁이거든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 경희궁. 이 순서인데, 네, 가장 먼저 만들어진 궁궐입니다. 언제 만들어졌냐면 태조 때 1395년에 만들었습니다. 1395년에 만들어진 궁궐입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궁궐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조선 태종은 의정부 소사제의 실시를 통해서 국왕 중심의 의정부 소사제는 일단 태종은 왕권 강화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의정부 소사제라는 게 틀렸고 뭐요? 국왕 중심의 국정 운영을 했으니까 뭐라고 하셔야 됩니다. 육조 직계제죠. 육조 직계제. 자, 기억하십시다. 육조 직계제. 그러니까 원래 육조 직계제 하면 나중에 나오는 임금이 이제 세조하고 태종이 육조 직계제를 언급을 하는데, 육조 직계제의 시작은 태종부터니까요. 그것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시죠. 밑줄진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이성계는 즉위 직후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조선을 건국을 알리고 자선의 증위를 승인해 줄 것과 국호를 제정해 줄 것을 명에 요청했다. 자, 명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국내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며, 그러나 이후 조선은 명과 외교적 갈등을 맺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신의 즉위를 승인해 줄 것. 그러니까 원래 고려였잖아요. 고려가 조선으로 바뀐 거니까 역성혁명을 승인해 줄 거하고 국호를 제정해 줄 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즉위를 승인해 주는 거를 인정하다 할 때 인정하다 할 때 인자를 쓰고 몸신자를 써서 인신이라고 합니다. 인신. 그 다음에 국호를 제정해 주는 걸, 국호의 이름을 주는 거를 고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신과 고명.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는 애초에 멀쩡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 면에서 굉장히 취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히나 명나라 세력의 인정, 중국 세력의 인정들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이 명나라의 황제가 조선 태조 때의 명나라의 황제가 명태조였다는 거죠. 명태조 누군지 아시죠? 명태조 주원장인데, 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아주 스펙타클한 사람이죠. 어려서 굉장히 어렵게 자랐고, 중간에 진짜 호구지책을 하기 위해서 뭐 잠시 승려짓을 하기도 했고, 뭐 약간 도둑질 같이 홍건적으로 활동도 했고요. 이런 활동들을 하고 결국에 왕권을 잡아서 황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취약한 뒷배경, 그러니까 보통의 태조들은 굉장히 구름 같은 인물들을 모아가지고 뭐 천하쟁패를 논하고 황제가 됐는데, 자신은 도둑대들을 모아갖고 황제가 된 거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원장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흉보거나 자신에게 약간 비꼬는 것들을 하는 것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독재를 실시했는데, 그 독재의 결과 나타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문자의 옥이라는 겁니다. 문자의 옥.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래요. 조선도 여러분 조선 왕들의 이름을 보면 대부분 다 두 글자죠. 세종대왕이 이도,
뭐 참고로 뭐 정조 같은 경우에는 이산 이렇게 두 글자입니다. 조선의 왕의 이름은 두 글자인데 잘 대충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조선의 왕의 이름은 굉장히 잘 안 쓰는 한자를 갖다 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널리 알려진 한자를 쓰면 우리가 보통 파휘라고 해서 왕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왕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태조 이방원도 왕이 된 다음에 아마 이름을 바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주원장은 굉장히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신을 욕보이는 이런 단어들을 철저히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승려할 때의 스님할 때 승자 아니면은 뭐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거 말고도 일단은 스님을 생각나게 한다 해서 빛날 광자 같은 거 이런 거 못 쓰겠습니다. 이런 거를 문서나 이런 거에 쓰면 그냥 이런 거를 문서에 쓰게 되면 바로 사형이에요. 이걸 문자의 옥이라 그러는데 태조는 원래 요동 정벌을 단행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조선 국왕이 태조가 이 고명하고 인신을 요구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건국을 알리고 자신의 즉위를 알려줄 걸 요구했는데 이게 이제 태종 4년이거든요. 태종 3년? 태조 3년? 근데 주원장이 이거를 거부를 해버립니다. 왜 거절을 하냐?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가 명나라를 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고요. 그러다가 사단이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태조 5년에 조선이 명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조선이 명에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 사신이 보낸 외교, 표전이라 그러는데 표전이라고 부르는 외교 문서에 명태조의 출신과 관련한 그러니까 명태조가 문자의 옥에서 정했던 못 쓰는 글자들을 약간 비꼬아갖고 약간 명태조를 희롱하고 기만하는 문서를 썼다라고 그런 글자가 있다라고 해서 명태종이 발끈한 겁니다. 명태종이 발끈을 해서 이 명태조가 조선 사신을 억류하고 이 외교 문서를 만들었던 책임자 표전 책임자를 압송할 걸 요구합니다. 원래 명태조가 외교 문서가 이렇게 되다 이렇게까지 쉽진 않는데 아주 작정하고 특히 이 표전 책임자를 누구로 본 거예요? 네, 정도전이요. 정도전의 압송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태조 이성계는 뭐라고 버팅기냐면 거부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면 외교관계에 맺어서 고명하고 이런 걸 받으려고 그러는데 거부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태조는 이 표전 외교 문서를 정도전이 쓴 게 아니다. 정도전이 쓴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쓴 거야. 딴 사람이 쓴 거니까 그 권근이라는 애가 썼고 뭐 누가 썼으니까 정도전을 보내는 걸 거부합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살짝 열이 받으신 우리 정도전 오빠가 뭘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요동정벌 계획을 추진하죠. 그리고 이 요동정벌 계획은 태조의 지지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방원하고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꼭은 아니지만 아주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죠. 이거를 우리가 문자의 옥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려할 때 승자가 이거였던 거야. 맞나? 요즘 한자를 나도 안 써봐가지고 두 개인가? 네, 승려할 때 승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못 쓰게 했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봅시다. 이 외교적 갈등이라는 게 뭔지 대충 아시겠죠? 정도전을 내놔라? 싫어요. 자,
조선으로 넘어온 여진인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생긴 갈등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여진인이 그 우리 네, 그러니까 왜 여진인의 송환을 거부한 이거를 왜냐면 이 여진하고 조선이 연합을 해갖고 명나라를 공격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조선이 보낸 외교 문서에 무례한 표현이 있다는 명예 주장에 따른 갈등.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표전 문제가 있었죠. 표전 문제가. 그다음에 이성계가 이이님의 아들이라는 중국 측 기록. 네, 이거는 진짜로 잘못된 기록이죠. 잘못된 기록인데 그 이이님은 참고로 그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으면은 잘 아실 텐데 이성계하고 비슷한 연배, 약간 좀 이성계보다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성계보다는 약간 나이가 많습니다만 그 권문세족이었죠. 그러니까 이이님의 아들이라는 건 좀 특이 없는 건데 일단 중국 측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걸 좀 바로 잡아달라. 중국 측 기록을 바로 잡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당연하겠지만 이걸 거부해버립니다. 예, 종계변무라고 해서 이걸 거부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네 조선 침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옳지 않은 건 4번인데요. 이런 외교 문제가 일어나서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조공 횟수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조선은 굉장히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1년에 3번의 조공을 갔거든요. 여러분 조공을 많이 가는 게 우리나라가 많이 얻어먹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네 주원장이 명태조가 3년에 한 번으로 바꿔버려요. 나중에 명태조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우리도 태조 이성계가 죽고 이성계가 죽은 게 아니라 정종 때 돼서 이 관계가 조금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1년 3번으로 바뀌긴 합니다만 조공 획수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조공에 대해서 명황제가 내린 희사품의 양과 가치가 지나치게 적다. 이걸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공 횟수 갖고는 문제 생겼을지 몰라도 그 희사품의 양 갖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지엽적이죠. 이런 걸로 좀 많이 지엽적인.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도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죠. 문제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밑줄 친 그가 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 그는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권세 있는 신하는 공신이든 처남이든 가리지 않고 처단했고 육조를 직접 장악해서 의정부 재산 중심의 정책 운영을 국왕 중심 체제로 바꿨다. 여기서 요거 힌트죠. 의정부 재상 중심의 정책을 국왕 중심으로 바꿨다. 이게 뭐예요? 네. 의정부 서사제를 뭘로 바꾼 거예요? 육조 직계제로 바꾼 거죠. 육조 직계제로 바꾼 임금이 2명 있습니다. 하나가 누구? 태종, 이방원. 그 다음에 나중에 단종 죽이고 올라가는 세조죠. 그런데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 권세 있는 신하는 공신이든 처남이든 다 죽였다. 처남을 죽인 건 태종입니다. 중전 민씨의 처남이었던 그리고 자신을 굉장히 지지해서 자신이 왕이 되는데 왕자의 난에 굉장히 혁혁한 기여를 했던 민무부, 민무질 두 처남을 죽이죠. 네, 두 처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다? 세조가 아니라 태종입니다. 그러면 공법을 실시해서 전세를 낮추고 공평하게 부과했다. 공법의 실시는 연문구등법, 전분육등법으로라는 세종대왕 때 얘기고요. 언론기관인 사관원을 독립시켜서 대신을 견제하겠다. 이게 태종 때 한 일입니다. 사관원의 독립. 자, 원래 사관원은 사헌부, 그러니까 관리를 감찰하는 사헌부와 더불어 그 양사라고 불리죠. 양사. 하지만 이때의 사관원은 왕의 비호를 받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다음 호적 사업을 강화하고 보법을 실시해서 군정수를 늘렸다. 호적 사업을 가능하고 보법을 실시켜 군정수를 늘렸다. 요거는 호적 사업을 강화하고 보법을 늘려서 군정수를 늘렸다는 세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조. 원래 있었던 제도에서
태종이 했었던 세조는 호패법을 다시 합니다. 다시 정리하고요. 이게 1489년에 59년이군요. 죄송합니다. 1459년에 이걸 다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까지 삼정일보였는데 이정일보에 보법을 실시합니다. 관행화됐던 건 보법을 실시해서 1461년에 보법을 실시해서 군용소를 늘립니다. 이건 세조입니다. 그 다음에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했다 그러면 누구고? 세조고, 완료했다 그러면 구대 성종입니다. 완료했다 그러면 구대 성종이니까 1485년에 완성합니다. 1485년에 경국대전을 반포한 걸 완료를 하니까요. 여기서 답이 되는 건 2번이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번이네요. 자, 이거는 세종대왕인 것 같은데요. 자, 원나라의 수시력을 참고해서 역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계산한 역법 뭐요? 칠정산입니다. 칠정산. 자, 그러니까 칠정산은 이 왕이 재위한 시기니까 누구요? 세종되겠고요. 당연히 지편전 얘기 나오면 맞겠죠. 문멸의 영편편과 편천산 병겠다. 그 다음에 공법을 제정할 때 조정의 신하와 지방의 신하들에게 물어서 지방 총무에게 총 18만 명의 의견을 물었다. 실제로 진짜 18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공법을 시행할 때까지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까 불교 종파를 선교 양종으로 병합하고 사원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노비를 정비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모르시는데, 자 봅시다. 기본적으로 세종 때 불교 정리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큰 절이었던 숭록사라는 절을 혁파해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불교의 종단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교종과 선종으로 딱 통합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교종에서 몇 개? 교종에서 18개의 사원, 선종에서 18개의 사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싹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총 36개의 사원만 남기고 절만 남기고 싹 없애버리는 거죠. 싹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불교를 정리를 하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세종 본인은 독실한 불교신자. 독실한 불교신자라서 나중에 중년 이후에 내불당이라는 걸 짓고 본인이 불교를 굉장히 신봉했다라는 되게 역사적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숭유 억불이니까 유교를 강조하고 뭐 불교를 제어하는 정책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독실한 불교신자였다고요. 자,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4번 봅시다. 육전상정소를 설치하고 조선왕조의 체계적인 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이거 누구요? 이건 세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2014년 국회직 구급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갑시다. 뿅. 자, 11번입니다. 밑줄친 내가 추진한 정책입니다. 자, 상황이 나이가 어려 무릇 좋지 않은 바를 모두 의정부 대신에게 논의하겠다. 지금 내가 왕통을 개성하여 국가의 모든 일을 처리하여 우리나라의 옛 제도를 지금 좀 잘렸네요. 제가 우리 책을 잠깐 봅시다. 복구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문은 육조가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여 짓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요? 일단 여기서 요 표현이죠. 상황이 나이다 어리다라는 표현에서 누구임을 알 수 있고요. 단조임을 알 수 있고 육조가 짓게 한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육조 직계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요? 세조죠. 세조. 자, 영정법을 실시하고 호패법을 시행해서 호구파하게 폈다. 기본적으로 영정법을 실시한 건 누굽니까? 인조죠. 인조 때 1635년에 병자호란 일으켰던 그 인조 맞습니다. 1결당 4에서 6두 정도로 받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호패법은 여러분 인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호패법도 인조 때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를 해요. 그 다음에 4군육진 개척하고 수시마선 정벌한 건 세종대왕 때죠. 4군육진은 김종서하고 최윤덕을 통해서 4군을 육진을 개척을 하고 스시마섬은 이종무를 통해서 스시마섬 정벌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국대전을 반포했다. 홍문관은 성종 때 설치됐고요. 경국대전 반포도 역시 성종 때니까 이건 성종입니다. 경연을 폐지하고 직전법시 이게 답이죠. 경연을 왜 폐지했을까요? 당연 본인이 계유정난으로 왕위에 올랐으니까 본인에게 가장 많이 개기는 신하들이 바로 집현전 학사들이었고 그 집현전 학사들이 대거 왕과 토론의 자리를 마련한 게 경연이었기 때문에 경연을 폐지하고 세조는 측신 정치를 펼치죠. 그 한명회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정치를 펼치고요.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왕족들을 다시 등용하기 시작하죠. 역법산 칠정산을 강의하고 농사질서를 편찬한 것도 이거는 세종입니다. 세종 체크하십시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에 있었던 국왕대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임꺽정 얘기가 나오네요. 임꺽정의 난, 임꺽정의 얘기가 나왔는데 임꺽정은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임꺽정의 난, 이 양반은 조선 명종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임꺽정의 난은 조선 명종 때 일어난 일이에요. 조선 명종 때. 명종은 1545년서부터 1567년에 왕위를 하죠. 그 명종 위의 임금은 인종이고요. 인조 아닙니다. 인종이 죽고 명종이 왕위에 오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종이 죽은 다음에 명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명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데 그래서 인종에 비었던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죠. 그죠? 수렴청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가 갈리죠. 그 명종의 외척 있던 대윤과 그 다음에 유님 윤원영인데 인종의 외척이었던 소윤이 서로 배틀을 붙고 그 결과로 일어난 게 뭡니까? 그 결과 일어난 게 을사사화죠. 그 결과로 일어난 게 일사사화입니다. 명종 때 일어났던 기본적인 사실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십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힘이 없고 척신정치가 난리를 부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겠죠. 굉장히 피폐해지고 거기 다음에 이 명종 때 명종의 수렴청정을 했던 요 문정왕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독실한 불교신자였답니다. 독실한 불교신자라 그 보우라는 승려가 건의를 해갖고 선교 양종을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도첩제하고 원래 조선에는 승과가 없었죠? 다시 부활시킵니다. 승과를 부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51년이고요. 얘가 1552년입니다. 이렇게 승과를 부활시킵니다. 이렇게 일도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명종 때 일어났던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을묘해변이죠. 명종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 일어납니다. 을사사화하고 을묘해변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그래서 을묘해변이 1555년에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뭐가 바뀌어요? 을묘해변서부터 비변사가 상설화되기 시작하죠.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다. 그러니까
문정왕 후에 불교 송신으로 선교 양종이 다시 설치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견선의 감소로 곤란을 겪던 외인들이 전라도를 침범했다. 뭐야? 을묘외변. 외병이 아니라 외변. 죄송합니다. 을묘외변이고요. 척신강 어신들은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혜택지를 개간했다. 물론 문제는 척신들 여기 척신들. 물론 문제는 이 혜택지를 개간을 했는데 이거를 어디다 등록은 안 해요? 양안에 등록은 안 하는 거죠. 양안에 등록을 안 하니까 국가가 세금 걷는 토지가 아니니까 국가의 재정 수입은 아주 우울한 게 일어난 거고, 기본적으로 니탄계의 반란은 선조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선조 때 그 두만강 쪽에 육진 지역에서 여진인이었던 니탄계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체크의 포인트. 이것 때문에 조선의 그 기본 수비 제도가 원래 뭐였어요? 진관 체제였죠. 이 니탄계의 반란 이후로 이게 뭘로 재승방략이라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되는 게 이 니탄계 난입니다. 그래서 선조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를 많이 못 풀어드리고 싶은데 많이 못 풀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훈구 및 살인. 자, 워낙 중요한 라인이죠 또? 자, 갑시다. 19세기 조선 중기의 사회와 정치를 주도한 살인의 사상적 특징이래요. 기본적으로 살인의 사상적 특징이라 그랬으니까, 자, 요거는 좀 요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원래 살인이 처음부터 등장을 한 건 아니죠. 원래 훈구파가 있고 살인파가 있었잖아요. 원래, 그죠? 훈구와 살인이 있고, 훈구파는 누구의 후예들? 고려를 조선 건국 세력이었던 급진파 사대부들의 후예들이고, 살인은 정몽주라든가 길제라든가 이 용곤파 사대부의 후예들이고요. 그래서 이 훈구파들은 용곤파 사대부의 후예들이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부국강병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살인은 유교 중심의 왕도 정치를 꿈꾸죠. 그러니까 부국강병을 꿈꾸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얘는 유교 중심이니까 굉장히 이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통 얘를 훈구파라고 하기도 하고 관악파 이러기도 하기도 하죠. 자, 잠깐 봅시다. 그래서 그 관악파는 거기 사장 중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시나 이런 것들 문학 작품을 쓰는 걸 되게 중시하고, 여기는 유교 경정 중심이니까 경합 중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됩시다. 그러니까 문장을 중시해서 뛰어난 문학 작품이 많이 나왔다는 건 누구 특징? 관악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에 대한 연구가 깊어져 조선 성리학이 수립됐다. 요거는 사림의 특징이죠. 특히 이황과 기대승의 논쟁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조선 사회를 뒤흔드는 논쟁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윤리책에는 기대승이 아니라 이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하고의 논쟁이라기보다는 기대승하고 논쟁이죠. 그다음에 역사서술에서 단군 조선을 앞세워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한 것도 관악파고요. 그다음에 부국강병책을 실시해서 일본의 침략에 대리하였다. 요것도 관악파죠. 워낙 고려 말에 외구의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단군 조선을 앞세워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했던 책이 대표적인 게 성종 때 서거정이 쓴 동국통감 같은 책이 대표적인 책이죠.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살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는
당군조선을 강조했던 반면에 사림은 기자조선을 강조했다는 것도 체크해 봅시다. 그래서 이 이가 기자실기라는 책도 썼으니까요.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넘어갈게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거. 이거 글씨 잘 보이시나요? 화면으로는 잘 보이네요. 다행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거. 4대 사화에 대한 얘기네요. 4대 사화. 자,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4개인데요. 기본적으로 무오사화는 뭐가 문제였느냐? 무오사화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갑시다. 이 조의 제문의 사초 문제가 무오사화였죠. 그죠? 그래서 가해자는 그다음에 여기 뒤는 다 맞는 것 같은데 피해자 무오사는 조의제문 사초 때문이고요. 김일송, 김갱필 등의 부중파인가 살인파가 이렇게 왕창 먹고 그다음에 갑자사화가 패배 윤시 퇴출 문제였죠. 그래서 요거는 가해자가 유자강동 흥국하고 그다음에 김일송 등 살인파인가 이렇게 되나? 요건 좀 피해자가 갑자기 좀 헷갈리네요. 피해자가 좀 갑자기 헷갈리네요. 자, 그다음에 김효사화는 조광조의 혁신 정치가 원인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을사사화는 당연하겠지만 왕위 계승 문제를 가지고 왕위 계승 문제를 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윤원영 등의 소윤파가 가해자고 윤 등의 대윤파가 피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옳은 건 4번밖에 없네요. 자, 요거는 뭐 일단 보통 요거까지는 안 물어보고요. 요거에만 이름하고 원인 정도 물어보는 문제들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21번입니다. 다음에 지은이와 관련이 없는 거. 임금 사랑하기를 어부의 사랑하듯 하고 나라를 내 집안 근심하시지 했노라. 밝은 해가 이 땅에 비치고 있으니 내 붉은 충정을 밝혀 비추리라. 요 시는 조광조가 쓴 사약 먹기 전에 쓴 절명시입니다. 절명시. 조광조의 절명시. 조광조 하면 아시죠? 누구 때? 중종 때고요. 조광조의 키워드는 도학정치입니다. 도학정치. 유교의 왕도 사상을 정말 유교 원리주의자죠. 그래서 좀 사람 많이 피곤하게 했던. 그래서 관련 없는 거니까요. 일단 경연을 강화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 표명해서 급진적 개혁을 추구한 것도 맞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조선왕조 실톡인가요? 그 웹툰 있죠? 조선왕조 실톡. 그걸 한번 조자룡이란다. 죄송합니다. 조광조 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조의제문으로 인해 사화를 당한 건 김종직이죠. 무오사화 얘기죠. 이건 무오사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교 및 민간 신앙을 배격해서 당연하겠지만 뭘 없앴어요? 소격서를 폐지하죠. 중국 13년에 소격서를 폐지해 버립니다. 자, 참고로 되게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조광조의 호와 나중에 나오는 송시열의 호가 같습니다. 우암 송시열, 우암 조광조입니다. 그 정도도 기억을 해 보십시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붕당사네요. 자, 붕당사입니다. 다음의 사건과 관련된 25번 봅시다. 붕당사는 워낙 중요하니까 다음의 사건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거. 김용원이 과거에 장원을 급제하여 2조 전랑의 물망에 올랐으나 윤원영의 문객이었다. 이하여 심의겸이 반대하였다. 그 후 심충겸이 장원급제를 하여 2조 전랑에 청구했으나 외척이라 해서 김용원이 반대했다. 뭐의 시작입니까? 붕당의 시작이죠. 그래서
원래 뭐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김효원 심의겸이죠. 심의겸은 참고로 외척입니다. 외척. 이게 이제 저기 네, 선조 때니까요. 선조 때 맞나? 헷갈린다. 자, 어쨌든 심의겸은 외척. 그래서 뭘 두고 싸워요? 2조 전랑자를 두고 싸웁니다. 심의겸은 김효원을 여긴 제 말대로 윤원영이 문객이었다 해서 반대하고, 심의겸의 동생이 올라가는데 외척이라고 해서 척신정씨 청산 이러면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붕당이 일어나는 거 몇 년이면 1575년 되겠습니다. 1575년. 자, 옳은 겁니다. 외척들의 반발로 이 사건에 관련된 훈구 세력과 살인 세력이 제거됐다. 이거 뭐래니? 보통 외척들의 반발로 훈구와 살인이 제거됐다. 글쎄요. 이건 뭐라고 그런지 모르겠네요. 심의겸 쪽에서는 정치의 도덕성을 강조한 서경덕, 이왕, 조식의 문인들이 가세했다. 여러분, 여기서 서경덕, 이황, 조식의 문인들은 김효원 내에 갔던 동인들입니다. 동인들. 동인이고 심의겸, 서인입니다. 외우기시기 힘들면 심의겸의 시옷과 서인의 시옷, 심의겸의 시옷과 성인의 서인의 시옷 요거 붙이시면 이 좀 넣기 쉬워요. 그래서 이 성혼의 문인들은 주기론에 입각해서 양쪽을 모두 비판하여 타협안을 제시했다. 물론 자, 이 같은 정말 도학적 승려 같은, 심지어 잠시 가기도 했었죠. 이 같은 사람은 붕당조제론이라는 책을 써요. 붕당조제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서로 조화를 이룹시다, 타협안을 제시합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붕당조제론에서 타협안을 제시한 것 때문에 동인에게 탄핵을 당합니다. 동인들에게 탄핵을 당해요. 거기에 발끈한 이의 제자들, 이와 성혼의 문화생들이 동인을 까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는 어쩔 수 없이 서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타협안 제시한 것까지는 안 되고요. 이 사건 이후 사립을 중심으로 정치적 학문적 견해에 따른 붕당이 나타났다.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잘 기억을 해주세요. 붕당사는 워낙 중요한 게 많으니까 문제 잘 나옵니다. 넘어가시죠. 자, 예속논쟁입니다. 붕당사의 꽃이죠, 꽃. 예속논쟁. 자, 보실까요? 조선시대에 예속논쟁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예속논쟁은 기억하기 쉽습니다. 1년짜리가 다 이겨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누가 다 이겨요? 1년짜리가 다 승리합니다. 1년짜리. 자, 기억하실 건 국조 올해를 베이스로 한 붕당은 남인들이고요. 남인들이고, 주자가리를 베이스로 하는 건 서인들입니다. 서인.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남인이고 서인. 저는 잘 보이는데, 예,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네요. 남인, 이건 서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는 서인 쪽이었죠. 그러니까 나의 붕당이 이의 항맥을 계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론과 서론으로 분파되는 것도 역시 나죠. 서인이 노론과 서론으로 분파되니까. 그 다음에 서인들은 인조를 독립한 인조반동을 주도했다. 네, 맞습니다. 광해군이 북인들하고 손잡고 갔죠. 자, 패모살제를 명분으로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패비하고 영창대군을 죽였다라는 명목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정여림의 모반 사건을 계기로 분화됐다. 정여림의 모반 사건은 일단 효동의 묵상 기간이 현종 때인데, 정여림의 모반 사건은 일단 선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조 때 일어나는 일이고, 정여림의 모반 사건은 우리가 보통 영화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축옥사라고 하고요.
이 정예리배 모반 기초국사에서 대활약하신 게 송강정철이죠. 동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특히나 이 정예리배 모반 사건으로 호남 지역에 동인 세력들이 아주 그냥 올킬을 당해버립니다. 특히 이발 같은 경우에. 그런데 막판에 이렇게 정예리배 모반 사건이 일어나고 이후에 이 정철이 좀 많이 오버를 하거든요. 오버를 해요. 그러니까 정철이 많이 오버를 하는데 원래 동인이 남인하고 북인으로 갈라진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남인하고 북인으로 갈라진 거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남인하고 북인으로 갈라지는 계기가 이 송강정철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송강정철에 대한 처리 문제로 남인들은 보통 온건파였고 북인은 좀 강경파였죠. 강경파였죠. 나중에 이 북인은 그대로 누구와? 광해군과 조인을 하게 되면서 광해군대 정권을 잡습니다만 소수파 정권이라 잘리게 되고요. 이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32번입니다. 조선 후기 붕당 정치와 관련해서 발생한 정치적 사건들, 이를 시대 순으로 가장 옳게 배열한 거. 일단 자, 여러분 경신한국하고 갑술한국은 누구 때예요? 17대 숙종 때고요. 얘는 현종 때죠. 그죠? 자, 무고의옥도 숙종 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장희빈 사건이죠. 자,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기해예송은 뭐 현종 때니까, 그러니까 기해예송은 원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대우 못 받은 왕 중에 하나가 효종이죠. 예? 효종이 장례식을 1659년에 효종이 죽는데 1659년에 효종이 죽게 되는데 효종의 장례 문제를 갖고 싸우게 된 게 기해예송이고요. 그 다음에 환국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원래 이 기해예송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해예송이 일어납니다. 기해예송이. 그래서 효종 장례 문제였고 효종의 장례 문제였고 그래서 1년을 대신한 누가 이겨요? 서인의 승리. 서인과 남인 중에. 그런 다음에 10년 정도 있다가 10년 정도 1674년에 1674년에 갑인예송이 일어나죠. 여기다 쓸게요. 1674년에 갑인예송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누구의 장례? 효종 비의 장례식이죠. 여기서 누가 이겨요? 남인이 승리하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 다음 임금인 숙종으로 넘어간 겁니다. 숙종으로 넘어간 거예요. 숙종으로 넘어간 건데 경신왕국은 뭐냐면 유황남용 사건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남인 정권이 누구로? 서인 정권으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경신왕국이고 그 다음에 기사왕국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희빈 장씨. 희빈 장씨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요. 그게 이제 후에 경종이 되는 세자를 아들을 낳는데 이 경종이 되는 이 아들을 원자를 세자로 정하려고 합니다. 원자 정호 문제가 생겨요. 원자 정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자로 빨리 책봉하려고 했던 거죠. 1살 때인가 2살 때인가 세자 책봉해버리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유교 원리주의자였던 누가 서인이 반대를 합니다. 서인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누가 남인이 되는 거죠. 요 기사왕국에서 누가 죽고 우암 송시열 사망하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갑술왕국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갑술왕국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아시는 동의 사건, 숙빈 최씨, 인현왕후가 복위를 하죠. 참고로 경신왕국이 1680년이고 기사왕국이 몇 년이더라? 까먹었다. 이게 1684년입니다. 1694년. 갑술왕국이 1694년. 인현왕후가 복위합니다. 복위하게 되면서 장희빈이 다시 후궁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다시 남인이 쓸리고 누가 서인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그죠? 요게 권력을 잡는 애들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갑술왕국.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무고욕은 뭐냐면, 무고가 뭐예요? 무고. 거짓 신고하는 거죠. 무고욕. 이거는 누구냐면 우리 희빈 장씨. 희빈 장씨가 뭐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걸려요. 인현왕후를 저주했는데 이게 걸려서 그 기본적으로 인현왕후를 저주했던 일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숙종은 전부 다 싹 죽여라 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 주로 이제 소론 대신들이 다 죽이지 말고, 왜 죽이지? 그러니까 인현왕후 장희빈을 죽이지 말자라고 주장하는데, 왜냐면 일단 왕이 될 경종의 엄마잖아요. 친모잖아요. 그러니까 연산군 사건 난다. 그러니까 죽이지 맙시다. 이렇게 된 거죠. 연산군이 그래서 그냥 뭐 합시다? 귀양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파면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하들이죠, 신하들. 근데 결과적으로 장희빈의 목에다가 사약 넣어서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신임사화는, 사화라고 부르긴 좀 애매합니다만, 경종의 동생이었던 연인군이죠. 가끔 착각하시 연임군 그렇게 쓰는 분 계시던데, 연인군입니다. 연인군이 왕세제가 책봉이 됩니다. 자, 참고로 경종은 누구의 지지를 받았고요? 남인 세력의 지지를 받았죠. 왜요? 장희빈 아들이잖아요. 연인군은 누구의? 서인 세력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건 누구였기 때문에? 서인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반강제로, 실제로. 그리고 경종이 그 자식도 없었고 그래서 반강제로 연인군을 세제로 앉히죠. 그리고 그 대리청정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노로는 연인군을 지지하고 소로는 경종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서로 비터지게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노론의 내 대신에 대한 옥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김찬집이나 이건영이나 이임영이나 조태재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옥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신임사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 이거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고 순서대로 얘기하면 기해송이 1번, 그 다음에 경신왕국 2번, 갑술왕국 3번, 무고욕 4번, 신임사화 4번 이렇게 되겠죠. 기억, 디귿, 미음 이 순서가 되네요. 네, 3번 되겠네요. 3번. 자, 체크합시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붕당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골라보래요. 자, 가장 적절한 거.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거 쉬우니까 갈게요. 기성사림을 중심으로 동인형 성대기 아니죠? 네, 기성사림을 중심으로 심의겸이 기성사림입니다. 서인형 성대고요. 이완과 조직의 학통을 개성한 동인은 정여림의 오반 사건을 계기로 맞아요. 온건파가 남인이었죠. 급진파인 북인으로 분열된 거죠. 노로는 윤중을 중심으로 결집하여서 실리를 중시하는 반면 적극적인 북방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였다. 좀 짜증나는 질문이긴 한데 적극적인 북방 정책을 주장했다라는 점에서 노로는 아닙니다. 노로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응? 노로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런 거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로는 명분론을 중시하고요. 소로는 실리를 중시로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론이 아니라 뭐야? 소론 되겠죠. 현동 때 두 차례 예송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나인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는 사건은 보통 연도가 1591년에 갈라섭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영조와 정조 이제 세도 정치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잠시 쉬었다가 힘드셨죠? 거의 1시간 가까이 수업을 듣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으실 텐데요.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수업 진행하도록 하죠.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